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투키디데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책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작가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혈통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그리스의 식민지 일종의 이민자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네. 투키디데스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리스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이에요? 네, 아테나이의 오. 귀족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아테나이는 네. 군인들, 군 지휘관도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선출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의 군 경력과 역량으로 보아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군대의 장군으로도 선출된 그 귀족 중에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네. 그리스 아테네 명문 귀족 가문으로 이 사람이 장군으로 선출됩니다. 장군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다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사람이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장군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그 앞에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은 어떤 자리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장군에게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승리죠. 이겨야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도시를 수비해야 되는 임무, 주요 도시를 수비해야 되는 임무에 실패합니다. 스파르타의 공격을 받고 그 도시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이 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네, 보통은 뭐 강등, 뭐 아니면 가볍다면 감봉, 경질, 뭐 이런. 아니면 근신하면서 다시 기회를 준다든지.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아테네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반역죄로 추방당합니다. 물론 전투에 패배한 것이 큰 일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새로 기회를 주지 않는가 이런 걸 보면 아테네는 정말 사람을 잘 아끼지 않는 국가였으면 아니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줬어요? 네. 바로 끝? 네,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와, 진짜 그래서 무자비하다. 예, 반역자로 반역자까지? 예, 국가 반역죄. 왜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항명수괴 뭐 이런 것처럼. 와, 징계. 네, 징계가 국외 추방입니다. 와, 대단하네. 네, 국외 추방되면 이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뭐 예, 가야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친 아테나이파 또 반 아테나이 즉 스파르테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양쪽 동맹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델로스 섬에 사령부가 있다고 해서 델로스 동맹이고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형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스파르타와 인접한 국가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델로스 동맹의 핵심이었던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펠로폰네소스 지역으로도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여기저기 그리스 여기저기를 떠돕니다. 그래서 그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일 때 아테네의 장군이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겠죠. 특히 적국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적국의 입장에서 들어볼 기회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다툼과 똑같은 분쟁을 우리 각기 다 다르게 이름 붙여서 부르곤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그가 추방된 것이었죠. 그래서 네. 그는 전쟁의 중간중간에 자신이 기록하고 모았던 자료 그리고 이후에 그가 경험했었던 다른 나라들 편에서 해석된 전쟁에 대한 입장 등 같은 것들을 모아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들 하잖아요. 네. 투키디데스는 역사의 어머니쯤 됩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끼리는 해둡시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해둡시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많은 경우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많이 면에서 없죠. 네. 네. 설사 그분들의 사이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머니들은 항상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일종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진짜 욕의 의미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추임새처럼 추임새. 그래서 어머님들도 고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요와 같이 남편 험담을 하시는 노동요증으로. 네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투키디데스가 자신의 작품 구상에 대해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야기할 때 두 명의 선배를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지 역사라는 게 사실 역사다운 역사라는 게 없었어. 뭐 고작해야 시나 끄적거린다든지 아니면 그 수준 낮은 산문이나 끄적거린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겟이 된 두 명의 선배가 누구냐?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인 거죠.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 이건 정말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화적이고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오죠. 네. 일리아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이 맞서 싸우고 있죠. 그리스 연합군의 장수들은 그들을 편들어주는 신들의 도움을 받고 트로이 역시 그들을 편들어주는 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막 전쟁터에서 어지럽고 이럴 때 여신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의 위기를 구해준다든지 혹은 아프로디테 같은 여신은 미와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싸움에는 능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군의 장군이 아프로디테다 해서 막 공격해서 여신이 상처 입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네. 이거는 역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문학이다. 그러면 우리는 헤로도토스는 다르지 않느냐. 헤로도토스는 비록 그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를 싣기는 하였지만 그는 그래도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을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투키디데스가 보기에는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충분하지 거죠. 않다. 왜냐? 헤로도토스의 서술들을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전투의 중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준비하였고 어쨌든 이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황급히 결론을 뭉뚱그린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런가? 헤로도토스가 보기에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페르시아를 이겼지?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나름 설명을 시도하긴 했지만 완전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도 이것은 신의 섭리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신의 은혜, 섭리 혹은 때 어떤 신의 노여움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설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투키디데스는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나 호메로스를 선배는 선배이지만 썩 인정해주지 않는 선배.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고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를 험담하는 네. 그렇네요. 네, 그 되게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네. 랑케라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랑케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런 분은 역사의 시작은 헤로도토스가 아니고 투키디데스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랑케의 방법을 역사 실증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게 신화나 혹은 이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 구구하게 갈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랑케의 방법론이고 물론 현대 역사학에서는 랑케의 역사적인 방법론이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네, 이야기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위를 생각해 보면 그가 헤로도토스가 아니라 투키디데스를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것에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시간만큼은 투키디데스가 역사의 어머니로 일단 인정을 하고 네네. 시작을 하죠.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다뤘잖아요. 네. 펠로폰네스 전쟁사는 그리스인들 사이의 전쟁, 이 내전을 다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국 사이에 긴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 네. 끝났습니다. 사실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페르시아 전쟁이고 우리가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 쪽에서는 여전히 페르시아가 물러가긴 했지만 위협은 페르시아는 여전히 강대한 적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강대한 적국으로 남아 있고 그리스를 향한 페르시아 위협이 상존하죠.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해서 페르시아와 직접적으로 영토를 맞대고 있는 소아시아 서쪽 그쪽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페르시아 군들을 좀 소탕하고 거기에 원래 그 그리스인들의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재건하고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면 페르시아가 다시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1차적인 방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결국 힘을 다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힘을 모으려고 하면 바다를 건너서 그 일을 해야 될 때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아테나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나이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들은 그 일들을 합니다. 잔존하고 있는 소아시아 서쪽의 페르시아 군들을 물리치는 일들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나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만 돈 쓰냐? 우리만 피 흘리냐? 그럼 너희들도 방위비 분담금 좀 내. 라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아주 눈에 걸면 눈거리가 되는 정도의 귀걸이 코걸이도 아니고 완전히 걸면 걸리는 대로 명목을 막 이제 계정을 막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아테나 입장에서 부식비 얼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끼당 뭐 2,500원, 한 끼당 3,5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 텐데 야, 안 되겠다. 이번에는 부식비 한 끼당 35,000원으로 좀 먹어야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방위비를 막 뻥튀기를 해서 다른 나라에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테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아테나로 돈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아테나가 엄청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분담금을 잘 내지 않으려고 하면 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원래는 나에게도 의리가 있었는데 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막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테네가 제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페르시아라는 진짜 제국을 본 꼬마 제국,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 안에서 전통적으로 아테네의 라이벌이 되었었던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뭉쳐서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스파르타, 친스파르타 국가들, 범스파르타 진영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지고 델로스 섬에 총사령부가 있는 친 아테네, 범 아테네 계열의 동맹인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져서 양쪽의 갈등이 증폭되고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스가 이전에는 페르시아라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뭉쳐서 단일 대오를 이루어서 싸웠다면 이번에는 그리스 내부에서 친 아테네와 친스파르타로 나뉘어져서 내전을 벌이게 되죠. 이 내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고 어디에 승리로 끝났을까요? 결국에 네, 아테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졌군요. 그러면. 아테네가 집니다. 오. 아테네가 지고요. 아테네가 지고 스파르타가 승리하지만 사실은 스파르타도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싸움 끝에 양쪽의 힘이 다 쇠잔한 겁니다. 근데 네. 이때 짭짤하게 배를 불린 외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페르시아가 마치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 패전한 일본이 6.25 전쟁에서 다시 재건의 기반을 만든 것처럼 네. 페르시아가 재미를 많이 봤던 거죠. 하지만 페르시아도 최종 승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때 그리스의 북방,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에서도 촌놈 중에 촌놈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 북방의 도시국가 하나가
나머지 국가들이 막 내전에 휩싸였을 때 네. 내부를 정비하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 전역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페르시아를 넘어서서 거의 인도까지 그 당시로 보자면 전 세계를 석권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리스 북방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식으로는 알렉산더, 그리스식으로는 알렉산드로스이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아테네가 패배하고 스파르타가 승리하는 것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리스 내부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힘을 다 소진하고 전통적인 적국이었던 페르시아에 다시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았고 그러나 그 페르시아 역시도 그리스 북쪽의 북방의 신흥 강국 마케도니아에게 멸망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 혹은 역사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네. 국제 정치학에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큰 전쟁이 끝나고 중요한 세력이 교체될 때가 되면 반드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국제정치학의 용어인데요. 비근한 예를 보자면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벌였었죠.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난 이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새로운 상대가 부상해서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사실 그리스 고전을 다루는 뭐 철학과나 이런 데서만 많이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국제관계학, 옛날에는 이제 국제정치학 혹은 외교학이라고 불렀었던 국제관계학을 다루는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텍스트입니다. 이 국제 분쟁의 중요한 원형들이 이 책에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을 보면서 네. 그런 국제관계의 갈등 그리고 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소멸되기도 하는지 혹은 그런 것들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텍스트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이용되고 있고 때로는 좀 나쁜 곳에도 이용됩니다. 나쁜 곳이요? 네, 그 나쁜 곳 사람에 따라 좀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벌일 때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철학적 혹은 논리적인 근거를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그의 사상적인 스승이었던 미국의 정치학자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비롯한 그리스 고전들을 통해서 미국 보수주의 사상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고전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소위 말하는 우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진짜 자유와 진보를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고 해서 정치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이 과거의 전쟁이 과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렇죠. 이 페르시아를 상대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웠던 그리스는 왜 내전을 벌이게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일종의 단초가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사의 거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 네네. 그 기독교 사상가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인간이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걸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은 배제한다라고 치더라도 이미 돈 얘기를 했었죠. 아테네가 강력한 부국이 되는 거죠. 강국인 동시에 부국이 되는 방위 것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네네. 내용입니까? 다른 그리스 다른 나라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비근한 예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의 소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지방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가면서 지역에 인재가 유출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인들 꼭 지역을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죠. 돈이 돌지 않으니 일자리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테네의 거의 모든 자원들이 흡수되는 그런 것을 위기감을 감지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자치적이고 그리고 직접 민주제의 전통이 강했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용납하기 좀 힘들었었던 그런 면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돈과 권력이 아테네에 집중되는 그런 것. 그래서 돈과 권력이 집중되며 일종의 진짜 제국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유사 제국주의, 저는 유사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혹은 촌놈들의 제국주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꼬마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아테네에 대한 강한 반감이 그리스 내부의 내전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전문가의 질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국제일 아나운서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질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과 하나도 겹치지 않고 겹치지 않죠.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또래 누가 책을 해설한다. 강의를 한다라는 거 할 때 저 사람 좀 재밌게 하는데 전달 잘하는데 라고 하는 걸 보며 너무너무 질투가 나요. 내가 좀 알고 있는 영역,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전문 영역에서 라이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영역에는 아예 잘 질투도 하지 않지만 네. 내가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좀 친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누가 뭔가 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어디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볼까? 두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실 다 비슷비슷했었어요. 국력은 차이가 났지만 나도 왕, 너도 왕. 야, 나도 왕인데 너 나한테 왜 이래?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고 아테네가 마치 황제처럼 군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정서가 여기저기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에 우뚝 서려고 하는 한 강한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극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쏙쏙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미리 읽을 분들을 위해서 독서 팁을 주신다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청 방대하잖아요. 네, 책이. 이 책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 읽으면 되게 재밌긴 합니다만은 네. 뭐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드리는 팁은 이 책은 사서 꽂아 놓으시라. 투키디데스가 이 책을 쓸 때 포부를 밝힙니다. 어떻게요? 나는 이 책을 영구히 소장할 만한 장서용으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포부가 대단한 거죠. 한 번 읽고 버릴 책이 아니다. 두고 읽을 만한 책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나 우리는 저자의 의견을 한 30%만 받아들이도록 하죠. 소장할 만한 장서로 일단 이 책을 사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현관 옆이나 신발장 옆에다 꽂아 놓으시고 이 집안의 교양 수준이 대단한 걸이라고 하시고 때로 우리의 예고 없이 찾아온 도둑이나 이런 분들을 방어하는 공격 무기, 방어용 무기로도 쓸 수 있다. 마지막 용도는 공격용. 네,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면 되게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네. 모든 부분을 다 읽기 힘든 분들이라면 이 책에 중요한 포인트에 연설문들이 좀 있습니다. 연설문? 예, 이 책의 연설문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의 연설문 같은 경우는 굉장한 명문입니다. 굉장한 명문이고 서양에서 인문학도다. 특히 서양에서 정치의 뜻을 두고 있고 인문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연설을 반드시 공부합니다. 반드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야심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꼭 읽어야 될 글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이 책에 있는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그리고 제갈량
제갈공명의 출사표 이 두 개는 꼭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히 권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시고 싶은데 다음 주까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책을 전체를 다 보기는 힘드니까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연설문만 타이핑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이라고 검색해서 그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없던 애국심도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잠시 읽으시면 됩니다. 오, 좋습니다. 연설문까지 저는 꼭 읽고 네.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